화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참 화합하기가 어려워요. 또 강타했던 그런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홍수 있었잖아. 홍수. 유럽을 강타한 홍수. 정말 천년 만에 나오는 홍수라고.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많은 비를 뿌려가지고 유럽 일대가, 특히 독일 일대가 뭐 실종이 수천 명이고 죽은 사람이 수백 명이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비를 많이 왔죠. 그리고 이 홍수 이전에는 또 있어요. 열돔 현상. 어디요? 캐나다 서부하고 미국 서부 지역에 세상 56도씨 이런 온도가 있어요? 우리 50도씨, 56도 이런 온도가 있나? 야, 사하라 사막에 가도 55도씨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쪽 지역에, 그것도 캐나다가 평균 기온이 뭐 15도 뭐 이 정도 되는 데에서 뭐 50도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며칠 동안 40도를 넘더니 그 다음날 42도, 그 다음날 43도, 46도, 49도 이렇게 쫙 매일같이 쭉 상승해서 거의 50도를 찍었거든요. 그러니 그 캐나다 같이 이렇게 시원한 데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도 40도 잘 안 넘어요. 제일 더웠던 때가 39점 몇 도, 40도 잘 안 넘는데. 근데 여기는 쫙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올라갔으니 이거 폭염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거기는 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그래가지고 야, 선풍기 에어컨 품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제 이렇게 이런 게 다 기후잖아요. 기후인데 기후에 대한 이제 정책이 또 이후에서 정책 발표를 했어요. 그게 바로 Fit for 55라고 Fit for 55라고 이걸 발표를 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뉴스에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이 단어를 잘 못 알아듣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Fit for 55, Fit for 55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키워드가 앞으로 우리 지구의 존망을 좌우하는 이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fit라는 것은 조정하다, 합리적이 되다, 뭐 이렇게 픽스하다 이렇게 이런 건데요. fit라 이렇게 55%로 조정하다, 55%로 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55%로 하냐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5%로 감량을 하겠다. 그럼 기준이 뭐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55%냐? 1990년도 기후에 대해서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논의했던 때거든요. 1990년도에 대비해서 55%를 감량을 하겠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도에서 55%를 감량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1990년도부터 그 이후로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1990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55% 감축을 하겠다니까. 전에는 한 목표가 40%였던가 그래요. 언제까지냐? 2030년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강제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유럽 EU에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EU에서 발표하면 우리나라 아니잖아. 이게 그러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걸까?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여기에 탄소 배출권이라는 탄소 국경세가 적용이 돼요. 돈이 벌금이 물어준다라는 거, 벌금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2030년이 되면 1조 2천억 정도의 국경세를 매년마다 내야 돼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한다고 좋을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할 때마다
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철강, 그리고 조선, 그리고 전기, 전자, 그리고 시멘트, 또 뭐가 있네? 뭐 시멘트하고 철강하고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걸 할 때 자동차 이런 것도 들어가죠. 탄소 배출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겠다는 거죠. 특히 운송 부분, 뭐 이렇게 배, 비행기, 자동차는 모두 다 운송이잖아요. 해상 운송, 뭐 이렇게 그 육상 운송, 그리고 이제 상공, 이렇게 운송 부분이 사실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가 비행기 말고는 다 많이 만들잖아요. 조선도 많이, 철강도 포항제철에, 현대제철에, 무슨 제철에 제철이 엄청나게 많아서 요걸로 인해서 생기는 탄소 국경세를 내야 될 게 1조 2천억씩이나 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큰 부담이죠. 그러나 EU에서 Fit for 55라는 이것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탄소 국경세를 매기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참으로 이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도 홍수나 열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뜨겁고 비 오고 춥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거든요. 지구의 온도가 주기적으로 상승했다가 내려갔다가 상승했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이제 긴 빙하기가 있고 간빙기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구의 온도가 사람 때문에 높아졌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자연적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그 정상적이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구가 주기적으로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졌다,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졌다.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금 따뜻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랑 플러스해서 사람까지 영향을 준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따뜻해졌다가 차가워졌다 할 수는 있어요. 지금 4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는 이만큼씩 이렇게 점점 상승해서 4만 년 전보다 지금 4도씨가 높아졌거든요. 그 4만 년 전에는 이렇게 저거였기 때문에, 빙하기였기 때문에 점점 높아져 이렇게 됐는데, 이 지구의 온도도 그냥 높아진 게 아니라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제 조금씩 높아졌다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재보면 40만 년 동안, 4만 년 동안 그렇다 하지만 40만 년 동안의 이것을, 지구의 온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일정하게 높아졌다 낮았다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0도씨로 기준을 한다면, 이게 0도씨를 기준한다면 높아졌다 내렸다 높아졌다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구의 온도가 뭐랑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냐면 CO2랑 직접, CO2의 양하고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남극에 이렇게 영구 빙하가 있잖아요. 영구 빙하에 이렇게 이거를 뚫어가지고, 코알을 뚫어가지고 쭉 해서 몇 킬로짜리를 쭉 해서 그 얼음을 꺼냈어요. 그것이 이제 계속 쌓였잖아요. 몇만 년 동안 계속 쌓였을 거 아니에요. 남극의 얼음이, 북극의 얼음인가? 하여간 극지대 얼음 해가지고 그것을 추출해서 요 밑에, 그다음 이렇게 해서 몇십만 년 동안의 이것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CO2의 양하고 지구 온도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보다 더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지구 온도가. 그럼 여기 기준 0도를 기준으로 해서 1.2도가 더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1890년, 이게 1900년을 기준으로 해서 1900년보다 1.2도씨가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현상들을
뭐냐면 지금처럼 폭염이 굉장히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열돔 현상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이제 지구가 이렇게 온도가 극지방은 차갑고 적도는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 서로가 마주치는 지역이 있어요. 서로 그렇게 마주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어떤 것이 흘러다니냐면 제트기류가 흘려요. 제트기류가. 이 제트기류가 상공에서 엄청나게 빠른 시속 수백 킬로로 이렇게 제트기류가 형성이 되는데요. 이것이 공기를 순환하게 해주고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그 역동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게 점점 적도하고 극지방하고 온도 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온도 차가 예를 들면 10도씨 차이 났는데 지금은 7도씨, 8도씨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극지방하고. 아니 남극의 온도가 여름 연도가 18도래. 18도. 18도까지 남극에 올라갔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남극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극은 그냥 꽁꽁 얼어서 영하 20도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남극에 가서 반팔 입고 다닐 수 있다니까? 18도면? 좀 건강한 사람은? 그리고 북극이나 남극이나 빙하가 녹는 속도가 뭐 이렇게 여기 이쪽 지역에 있는 것보다 3배나 빠르게 빙하가 녹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제트기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겨울에 너무 추웠던 때가 있는데 그때 하는 말이 제트기류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 가지고 여기 추운 공기가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의 추운 공기가 밑으로 내려왔다. 그런 말을 이제 그런 일기예보를 들었잖아요. 이곳이 미국 서부 캐나다 서부에 가서는 이 제트기류가 흐르지 않아 가지고 열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열돔 현상이란 이 지역에 고기압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 고기압이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순환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열을 가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점점 온도가 높아져서 40도씨, 50도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깨야 돼. 이걸 공기가 순환을 해야 되는데 순환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지역하고 밴쿠버 지역 그 위쪽 서부 지역은 그야말로 계속해서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제트기류가 무너지고 또 이렇게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해수면 온도도 상승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대기가 상승하면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요.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우리가 이제 태풍이 여름에 일어나잖아. 여기가 대한민국이면 여기 지금 필리핀 그 동쪽에서 이제 태풍이 막 해서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물 온도가 상승해서 태풍이 일어날 수 있는 여기가 급격한 저기압이 형성이 돼요. 980 파스칼, 985 파스칼 이렇게 되면 강력한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거기가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태풍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바다 온도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름에 특히. 다른 때 겨울에도 가끔가다 일어나는데 더 밑으로 해가지고 그건 필리핀이나 가지고 위로는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위로는 차가우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가 겨울에는 차가우니까 태풍이 일어나도 우리나라까지는 안 오고 필리핀으로 가고 이렇게 베트남으로 가고 만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따뜻해져서 북상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 말은 지구 온도가 더 높아지면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수증기의 증발량이 더 많아지게 되고 더 습해지면서 태풍이 수증기 흡입량이 더 많아져서 기압이 더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거대한 슈퍼 태풍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더 상승하면 태풍이 더 세게, 더 커지고 세지고 강력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태풍이 아니더라도 큰 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 지금 큰 비가 내리는 것도 지구가 따뜻해져서 1000년 만에 폭우를 하잖아요. 1000년 만에. 이틀, 3일 만에 200mm, 300mm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아니지 300mm 더 되나? 하여간 기록적인 폭우라니까. 이게 이제 선상기상대라 해가지고 선상기상대라 일본에도 폭풍이 이제 이렇게 그 비가 왔는데요. 1시간에 30mm, 100mm 그 몇 시간 안에 100mm가 이제 오게 되면 그러면 선상 강수대가 형성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3시간 만에 100mm가 왔어. 100mm면 얼마큼이죠? 1m, 1m. 3시간 만에 1m가 왔어. 그러면 이제 오지간하면 못 버티죠. 제가 이렇게 태화강을 이렇게 유심하게 관찰을 해보니까요. 여기가 200ml 정도 오면 이제 강이 이렇게 조금 걷지를 못해요. 저 강변에. 그리고 250ml 가면 이제 강이 한 3분의 1 찰랑찰랑해요. 300ml가 이제 이렇게 넘게 오면 차바 왔을 때 있잖아요. 300ml 조금 넘고 막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범람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비 많이 올 때 저 전남 어디 뭐 이런 데는 400ml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는 500ml, 700ml 이런 식으로 일본의 선상 강수에 형성됐던 지금은 그거는 훨씬 더 많이 왔다라는 거죠. 우리 뉴스 보도에 3일 만에 500ml다. 만약에 울산 지역에 500ml 오면 우리 황농사는 어떻게 되나? 바로 강변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제 뭐 배수 시설이 잘 돼도 500ml 오면 장사가 없어요. 이게. 저도 남구 지역하고 중구 지역 일부는 침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500ml. 야, 답답하다 이제. 그래서 이런 현상들 때문에 폭우가 비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거나 또 이렇게 태풍이 생각지도 않은 곳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지구 곳곳에 뭐 이번에 뉴질랜드도 이렇게 몇백 미리 와가지고 뉴질랜드도 휩쓸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심지어 이렇게 예멘 같은 그런 사막 지역에서도 비가 와가지고 요즘엔 이 토류라고 해야 되나? 그냥 빗물 내려온 게 아니라 계곡에 토사까지 휩쓸려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 목격되고 그러죠. 흙까지 휩쓸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2021년도도 그러니 이거는 이제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폭우가 지금 2, 3년에 한 번씩 폭우가 내리고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1.2도밖에 안 높아졌는데 그럼 이게 보통 과학자들이 임계치를 1.5도라고 그래요. 1.5도.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감당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구 자체에서 이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더 극대화시킨다. 사람이 이제 우리가 공장을 많이 하고 또 자동차를 많이 써서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해서 1.2도에서 1.5도까지 올려놨어요. 그런데 지구 내에 배출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다 같은 데 생명들이 온도가 1.2, 지금도 멸종되는 종류가 엄청 많아요.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 1도가 올라가면 바다 생물 중에 1%, 2% 정도가 멸종된다고요. 그러면 1.5도까지 상승하면 그러면 10%가 이제 이렇게 멸종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다 생명이 멸종되면 거기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배출되죠. 그리고 시베리아 영구 동토, 그린란드 영구 동토, 뭐 남극의 북극의 영구 동토 이런 데는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풀리고 나면 그 안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시베리아들은 특히나 많아요. 그것이 이제 또 이렇게 메탄가스, 이산화탄소보다 더 무서운 게 메탄가스. 그것이 올라와서 자연적으로 지구 온도는 더 높아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빙하가 의외로 지구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반사되기 때문에. 근데 빙하가 사라지고 나면 반사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빛을 흡수하게 돼 지구가. 그래서 더 따뜻해진다. 그러니 1.5도가 임계치가 돼서 1.5도보다 더 하면 지금 이제 온도가요. 1900년대부터 온도 상승 그래프를 그려보면
1900년대부터 해가지고 온도 상승이 이렇게 돼서 한 0.5도 1900년보다 0.5도 올라오는데 1975년도 여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1975년도까지는 100년 넘게 100년이 아니지? 70년 80년 걸렸는데요. 75년도부터 지금 1.5도 하는 데는 30년, 50년이잖아. 여기 거의 1도 가까이 한 번에 싹 상승을 했어요. 0.8도 이렇게 상승을 한 번에 슉 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더 빨라지지 않겠어요. 75년도부터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21년도인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구 온도가 급하게 상승하는 것이 1.5도, 지금 1.2도 상승했는데 2025년도면 1.5도 상승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간다면. 그래서 2025년도에 어쩌면 임계치에 이를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노력해봐야 소용없는 2도씨가 높아지면 더 노력해봐야 소용없는 지경까지 오르는 거예요. 이게 암 걸렸다면 암하고 비슷해요. 암 초기 1기 뭐 산업혁명이겠죠. 암이 시작이 됐어. 나는 몰라. 산업혁명이 걸려서 산업혁명을 암을 1기라고 생각을 해봐요. 산업혁명이 있을 때만 해도 뭐 이게 우리 인류에게 지구에게 심각한 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죠. 몸이 괜찮아. 암 2기.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렇게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친 이때가 암의 2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975년도에서 지금 현재를 암의 3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암 3기가 되면 이제는 아프죠. 암이 2기까지만 해도 몰라. 이제 내가 간암 3기째야. 이제는 아야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열돔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우박이나 폭풍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다행히 지금 이런 큰 비도 안 내리고 큰 더위도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올 여름은 걱정이 살짝 되죠? 지금 벌써 7월 20일인데 이제 그 장마는 이제 안 올 것 같고 간 것 같고 이제부터 한 달 동안 한 달 보름 정도가 긴 더위가 될 텐데 이거 열대야의 열돔 현상까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도 40도가 넘기는 일이 생길 수 있고 어쩌면 45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불안이 약간 이제 생겨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복불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독일 이런 데가 먼저 맞은 거지, 캐나다 이런 데가 먼저 맞은 거지,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암 3기 정도 됐어요. 그런데 2도씨까지 높아지면 암 4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너희들은 끝장이야. 이제 이게 얼마 안 남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2도씨까지 높아지는 데는 2050년 정도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2050년 정도가 되면 해수면 온도가 한 10m 가까이 높아진다. 뭐 6m 이상 높아진다라고 그래요. 해수면 온도가 6m 이상 높아지면 여기 없네. 황룡사는 이제 제가요 이렇게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스님들하고 산책을 이렇게 포행을 아침마다 가잖아요. 저 나름대로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태화강은 마르지 않는다. 내가 한 번도 강바닥을 본 적이 없다. 너무나도 신기하다 이거는. 이제 태화강은 어째 한 번도 마른 적이 없을까? 그런데 다니다 보면요, 태화 강물이 물이 거꾸로 가요. 아니 이 태화강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야 되잖아. 근데 어느 날은 이렇게 가다 보면 반대로 흘러. 이거 너무 신기하다. 무슨 강이 무슨 여기가 무슨 신비 지역이자 왜 강이 거꾸로 스님들한테 스님 봐봐 저거 지금 거꾸로 가나.
여러분도 한번 다들 봤겠죠. 뭐 나만 늦게 봤겠지. 강물이 거꾸로 올라. 야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여기 해수면 온도가 여기인 거예요. 여기 바로 해수면 온도가 아니라 해수면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밀물이 되면 해수면 거꾸로 올라가고 썰물이 되면 이렇게 내려가고. 그래서 태화강은 마른 적이 없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6m가 올라가면 더 될 수 있죠 이제. 어쨌든 울산 지역은 사라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전 세계에 많은 지역들이 많이 사라지는데요. 2050년쯤 되면 전 세계 3억 명이 집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집을 잃고 이주를 할 것이다. 그러면 참 난감해지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온도는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올라가고 있다고. 2050년이 아니라 2030년, 35년쯤 되면 이 도시에 육박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러면 이유는 정말 대단하다. 지금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Fit for 55 이걸 발표를 하면서 예전보다 더 강화시켰어요. 2019년도 합의한 것보다 2019년도는 한 40%였는데 지금은 55%로 더 강화시켰어요. 절감하는 거를. 그리고 그 범위도 훨씬 더 늘렸어요. 그전에는 해운이나 항공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건물 같은 것도 12개 분야를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2023년도부터 부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는 이제 발등에 불이 탁 떨어졌죠. 이미 몇 년 전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후에 대해서도 이 온도 상승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저 탄소 배출권,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도 무감각해. 정부에서 대책 회의를 하고는 있어도 빠르지 않아요. 일단은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겠어요? 전기, 화석 연료는 무조건 수집 못하게 돼 있죠. 화석 연료로 해서 전기가 생산돼서 현대자동차에 공급했다, 삼성전자에 공급했다, 그러면 탄소세가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로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거죠. 친환경 에너지가 뭐가 있어요? 수력, 풍력, 태양광, 뭐 지열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지열은 아직 크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수력도 이렇게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못해서 태양광하고 풍력이 있는데, 태양광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 이 탄소세 이것들은 점점 확산이 되면서 심지어 건물까지도 매긴다라고 그래요. 건물까지도. 내가 쓰는 황룡사 건물 여기는 태양광도 설치 안 해놨거든요. 여기 수소 발전기 이런 게 없어. 그리고 여기서 오는 전기가 여기 울산은 그래도 원자력이겠네? 어쨌든 화력으로 쓰고 있는 그런 건물이면 이 건물에 탄소세가 매겨질 수 있다는 거죠. 건물까지도. 그렇게까지도 한다니까 지금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근데 태양광으로 우리나라 전기 에너지를 충당하려면 얼마만큼의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되냐면, 우리나라에 논이 있잖아요. 논의 양이 엄청 넓잖아. 논의 양만큼 깔아야지. 그래야지 태양광으로 우리나라 전기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태양광도 효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세상에 논이 그렇게 넓은데 그만큼 다 그러니까 풍력 하잖아요. 풍력도 빨리, 태양광도 빨리 진행해야 되는 거고 풍력도 빨리 진행돼야 되는데, 근데 울산 쪽에는 그래도 유리한 게 이제 이렇게 풍력하겠다고, 강동 지역에 풍력하겠다고 환경평가는 다 끝냈어요. 영향평가는 다 끝내서 이제 설계 발주했나 모르겠어. 설계 빨리 발주하고 빨리 이제 각 기업에게 뭐 이렇게 그 건설하는 이런 기업들에게 누구는 뭐 터빈 만들고 뭐 이렇게 뭘 전선 빨리 이렇게 발주내고 뭐 그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2023년도부터 적용된다 했거든. 이거 아무리 빨리 해도 5년
누가 5년보다 더 걸릴 텐데 하여간은 좀 정부 정책이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렇다면 그거는 또 우리하고 또 관계가 있죠. 서민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근데 이건 뻔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현대자동차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거는 좀 위험해. 리스크가 커. 아무리 삼성전자가 훌륭한 기업이라 해도 이거 정말 되는 거 맞아? 잘 되는 거 맞아? 현대자동차 아무리 훌륭한 게 정말 잘 되는 거 맞아? 라는데 반드시 가는 것은 정부 정책에 관련된 것은 반드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진행되는 거잖아. 그게 다만 좀 지금이 아니고 내년이나 후년에 발주가 나가서 그렇지 풍력을 울산에다 한다면 울산 강동 앞바다에 풍력 단지가 30조 넘게 33조라든가 30조 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들어갈 만한 기업들은 미리 여러분들이 알아놓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지금부터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 들듯이 계속 이렇게 해놓는다면 나중에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5년 후가 되면 공사 이제 진행될 때쯤 되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런 보상이 따르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 관련된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빨리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 탄소 국경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탄소 국경세랑 관련이 또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ESG죠. ESG. 저번에도 설명을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더욱 몰라. 그래도 다행히 유럽은 이 공을 띄웠어요. 우리가 해결을 하고 싶어. 그래 이제 미국도 안 하고 중국도 안 하고 있었는데 유럽은 그래도 좀 철이 들었는지 우리가 이걸 해야겠다라 해서 그런데 했는데 사실 유럽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미국이나 중국이 훨씬 더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죠. 다만 다행인 것은 유럽이 쏘아 올렸는데 중국도 우리도 하겠다라고 미국도 우리도 하겠다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하겠다라고 해서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제일 큰 대기업이라는 뭐 아마존 그리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도 다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심지어 미국 연방준비은행 이런 데도 지금 ESG에 관심을 갖고 뭐 이렇게 모건 같은 데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투자회사 메릴린치 같은 투자회사도 앞으로 ESG가 되지 않는 ESG 평가 점수가 있어요. 점수. ESG 점수가 낮은 기업에는 메릴린치나 JP모건 이런 데서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JP모건이나 메릴린치나 이런 USB 같은 데서 굴리는 돈이 전 세계 거의 3분의 1을 돈을 굴려요. 근데 그들이 투자를 안 하면 그 회사는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폭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는 ESG에 투자를 잘해서 ESG 점수가 높은 회사는 투자를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면 테슬라 같은 그 회사는 이제 작년부터인가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거는 테슬라 전기차를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전기차를 많이 팔아서 흑자 난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탄소세. 자동차 한 대 팔 때마다 탄소세를 더 얻어낼 수 있어. 탄소 배출권을 받아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 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분기에 5,600억 원이나 되는 그 비용을 거둬들였다라는 거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동차 팔아서 이익이 되지. 그리고 한 대 팔 때마다 탄소 배출권을 같이 파는 거야. 그래서 한 분기에 5,600억 원이나 벌었대. 이게 지금은 탄소 배출권이 돈이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이 지금은 진짜로 테슬라 같은 데서는 이걸로 돈 버는 거예요. 흑자 전환을 이걸로 흑자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깜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탄소세를 오히려 왜냐하면 이 탄소세라는 것은 이렇게 그 자동차, 석유, 철강 이런 데서 충분히 탄소 저감을 하지 않으면 탄소 이렇게 배당량이 있어요. 뭐 현대 자동차의 100이라면 100대 하는 그만큼밖에 하지 못해. 현대 자동차에서 나는 120대를 자동차를 만들 거야. 그럼 20대에 대한 해당되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는 그걸 해결을 해서 그걸 팔 수가 있어. 테슬라 같은 데는 그걸 해결을 했어. 탄소에 대해서는. 그러니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는 테슬라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더 사야 돼. 그래야지 100대에서 120대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탄소세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회사는 생산을 캐파를 더 늘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회사들은,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뭐 이미 준비를 해서 탄소세를 오히려 더 걷어들여서 기업이 영업이익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ESG ETF를 만들어요. ESG ETF를 따로 만들어요. ESG 점수가 높은 회사들만 골라가지고 묶어가지고 이걸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냥 듣기에는 ESG ETF 괜찮을까? ESG ETF 이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 주가가 오른다는 걸 전제를 하고 투자를 하잖아. 여러분들 내리는데 누가 투자하겠어?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데를 ETF는 뭐 반도체 ETF도 있고 식료품 ETF도 있고 뭐 수소 ETF 여러 개가 있는데 ESG ETF도 만들었다라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이거 뭐지? 그냥 둘 거예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ESG가 높은 데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거에서도 점수가 높은 데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도 빙그레 같으면 빙그레에서 얼음을 잘 팔아. 이제 빙수를 잘 팔고 있어. 거기서도 영업이익이 나고 ESG 점수 높으니 탄소 배출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그러면 탄소세라도 받아. 탄소세는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거죠. 빙수는 많이 팔았기 때문에 빙수 영업이익은 그냥 똑같아.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주가 안 올라지. 근데 탄소세를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를 보면 5,600억이라고. 그러니 이 ESG를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는 사람은 이거를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라는 게 나도 잘 몰라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이 영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답답한 지경이다.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 나라가 이제 공장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른 해외에 있는 모든 공장들은 ESG가 점수가 매우 높다. 근데 탄소 걱정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여기는 탄소가 심히 걱정이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삼성전자가 무슨 대한민국의 시설이 뭐 이렇게 떨어져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력이 다른 데 이렇게 공장을 지을 때는 이런 탄소를 생각을 해서 건설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인프라가 그런 식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그건 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정부에서 이번에 뭐 우리 서민들한테도 뭐 20만 원씩 25만 원씩 나눠준다 하는데 그 나눠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 돈으로 지금 빨리 해야 될 것이 이런 그 탄소세
저감을 위해서 전기 시설을 전부 다 바꾸는 것이 더 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네요. 네. 그래가지고 Fit for 55 나는 이것이 ESG랑 관계가 있다. ESG 약자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E는 environment에서 환경이에요. 환경 영향 평가에서 환경의 평가가 괜찮다. 그러니까 탄소를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S는 소셜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공익을 담당을 하는가. 이 회사가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사회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고요. G는 거버넌스 해가지고 혁신 경영 또는 이제 공적 경영, 혁신 경영. 그래서 독재를 하지 않고 사원들에 대한 복리 후생이 괜찮은가. 또 뭐 이런 그 지배구조가 평등한가. 뭐 지배구조가 이렇게 건강한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이 세 가지를 다 합산을 해서 점수를 주는 게 ESG 평가 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들을 방향을 바꿔놔야지 그래야지 탄소에도 걱정하지 않고 이 회사도 계속 오래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